계약하기 전까지 중국사 하나만 정리를 다 해놔도 참 수월해질 텐데. 응? 엄청나게. 중국사 하나만 지금 정리를 쫙 했으면 좋겠다. 자, 먼저 중국 역사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디 봤죠? 하상주. 아직은 청동기 시대죠. 이때는 중국 문명, 그죠? 황하 문명, 중국 문명 막 그때고요. 요렇게 흘러가는 강이 뭐였고요? 황하, 그지? 여기에서 형성됐던 나라가 하상주, 그지? 상나라 그러면 어떤 거 떠올렸었고? 은허유적지, 갑골문, 신정정치, 신의 뜻을 물어 정치했던 거. 또 태음령, 순장풍습 기억나요? 주나라로 가면서 영토가 좀 넓고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다통치가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했다? 혈연적 봉건제 기억나죠? 혈연적 봉건제 지역의 형제나 사촌을 제후로 세워서 통치 권력을 일임해 버리는 거니까 군사권까지 전부. 알았죠? 이 가족 내 질서가 바로 서야만 중앙과 지방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가족 내 종법 질서를 아주 강조했었고요. 맞죠? 종법 질서를 강조하고 종법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왕은 스스로가 가장 덕이 있다. 덕치주의. 하늘의 뜻이 자신에게 있다. 천명사상 막 이런 거 내세우고 막 그랬었지. 그지? 근데 결국 위쪽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 왕이 앞장서가지고 혼자 먼저 째버린 겁니다. 동쪽으로. 알겠지? 그러면서 마탱이가 가버리죠. 지역에 있는 제후들이 독립국가들 각자 선포하게 될 거고 자신들 힘으로 각자가 알아서들 오랑캐들을 막아내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혼란기가 열리니 그게 바로 춘추 전국시대가 되겠죠. 춘추시대 그러면 아직은 주나라 왕실이 동쪽의 나급 낙양성에서 아직 건재하게 있었던 시절이고요. 아직은 왕을 없애자 얘기까지는 잘 안 나오는 시대입니다. 알겠죠? 이게 춘추 5패. 하지만 전국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전부 독립국가 선포하고 자기 스스로가 왕임을 자처하면서 그러면서 으르렁대고 싸우는 7개 국가의 전국 치루의 시대가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 춘추 전국 시대에는 누가 보더라도 혼란기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때 당시 어때? 철기까지 도입이 되면서 정복전쟁이 아주 활발하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맞죠? 그리고 전쟁 양상도 바뀌어요. 어떤? 전 병력이 전부 무장해서 맞다이로 싸우는, 알겠죠? 전면전 형태로 전쟁 양상도 바뀌고요. 또 철제, 농기구가 등장하게 되면서 기억납니까? 철제 농기구 때문에 우경 같은 것도 막 나오게 되고 농업 생산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뭐를? 상공업을 발달시키기도 해요. 교역로가 막 새로 뚫리니까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때 화폐도 막 쓰인다며. 널리. 어떤 거? 도전이나 토전과 같은 화폐가 널리 막 쓰이기도 했었고요. 됐습니까? 이때 춘추 전국 제후국들 중에 일부는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제후가 아니라 왕이 되면서 이 제후를 지정해서 봉건제로 운영하는 패단을 본인들이 제후여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 그래서 일부 지역 몇 군데에서 뭐가 시행된다? 군연제가 조금 시행되기도 합니다. 됩니까? 다음, 춘추전국 시대는 500년이 넘는 전쟁 혼란기이기 때문에 이때 인간성이 거의 밑바닥이거든요. 죽은 사람 시체를 보고 연민조차 느끼지 못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 시대를 그려냈던 수많은 사상가와 학파들, 제자, 백가사상들이 막 등장하게 되죠. 됩니까? 어떤 게 있었죠? 유가, 법가, 도가, 묵가 이런 사상들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좋아요. 차별 없이 모두 똑같이 사랑해야만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다. 누구죠? 묵가입니다. 묵가. 국가와 도덕과 법과 기술과 이 모든 것이 없는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자. 도가가 되겠죠. 개인의 이기적인 본성을 통제하기 위해 강력한 법과 형벌로서 사람들을 통제해내야 된다. 법가. 알겠죠? 가족적 사랑으로부터 확장하여 모든 이들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싹 틔우고 도덕을 싹 틔워 인의 정신을 싹 틔워 세상을 바로잡자. 유가 사상이 되겠지. 그지? 결국 법가 사상에 입각해 이 시대를 수습했던 사람이 바로 진시황, 최초의 중국의 통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진시황은 뭐에 따라 통치했다? 법가 사상, 법치였죠. 법치. 당연히 법치는 개개인들을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존재들 통제해야만 하는 존재, 대상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요. 어때?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 했었고, 맞지? 모든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왕이 틀어지는 전제, 군주제. 맞지? 그리고 전국 모든 곳에 예외 없이 군현제 이런 거 실시하게 되겠죠. 통일군주죠. 도량형 통일. 앤드 수레바퀴, 도로까지 싹 다 통일. 이때 화폐도 통일. 됩니까? 화폐까지도 모두 통일하게 돼요. 오케이. 문자도 통일합니다. 진시황 때 이러한 강력한 법치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그치. 그래서 유학자들을 싸그리 파묻어버리고 책을 다 불태우는 분서 갱유라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학이 크게 한번 쇠퇴하는 일들도 있었다. 됩니까? 진시황 때 위쪽에 강성했던 유목민족이 흉노거든요. 그래서 이 흉노를 막아보겠다고 만리 장성을 쌓기도 했다. 진시황은 너무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이 꽤 컸고요. 그래서 20년밖에 못 가서 무너지게 됩니다. 알겠지? 진승 오광에 난 이런 민중 반란으로 무너지게 되죠. 진나라가 무너지고 잠깐 있었던 혼란기가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이었죠. 초나라의 항우, 한나라의 유방. 그죠? 누가 이깁니까? 그래서 이제 유씨 왕조가 딱 열리게 됩니다. 유씨 왕조. 됩니까? 근데 한나라는 내가 딱 나누자 그랬다. 언제를 기점으로? 예수병. 그죠? 예수님 탄생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앞에 200년, 뒤에 200년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야. 기억나? 앞에 200이 뭐? 전한, 뒤에 200이 후한. 그리고 나누는 기점 중간에 잠깐 유씨 왕조가 무너지고 왕망이란 사람에 의해서 호족들을 좀 견제하겠다. 자영농을 육성하고 백성에게 토지를 다시 나눠주겠다. 이러면서 뭐합니까? 잠깐 신이란 나라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중간에 예수 뿅 하는 이 시점에 왕망의 신이란 나라가 잠깐 등장해서 유씨 왕조가 잠깐 문을 내립니다. 하지만 오래 못 가서 호족들 반발로 결국 무너지고 다시 후한이 열리거든. 유씨 왕조가. 알았지? 그래서 요 신이 짠 하는 요 시점 앞에 전한 뒤에 후한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설명했어. 전한 시기 땐 누구 기억하라 왕? 태조. 한 고조, 유방. 그리고 한 무제. 두 사람만 딱 기억하라 그랬어. 한 고조 유방. 혼자 힘으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네. 전국 9년제 하고 싶은데 시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뭘 했다? 그렇지. 가까운 곳만 무슨 제?
군연제, 먼 곳은 봉건제. 이거 두 개 섞어놓은 군국제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되죠. 다 뭐 한 적이 있다. 흉노 토벌한다고 혼자 진격하다가 포로가 돼가지고 나중에 돈 내고 화친을 맺는 그런 엽기 개그를 한번 찍게 되죠, 그죠?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한 무제대로 가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무시무시한 좀 힘을 가진 항상 이렇게 쭈러리한 왕이 있어야 그 다음에 아들이 어때? 훌륭해지거든. 알겠지? 선생님이 좀 덜 훌륭했어야 되는데 님이를, 그죠? 어쨌든 그래서 요 뒤로 가게 되면 이제 뭐 군연제가 이제 시행되기 시작하고요. 전국군연제입니다. 다시. 알았지? 그리고 요때 흉노토벌한답시고 장건을 사역에 파견했다가 본의 아니게 비단길을 개척하는 이 일이 벌어져요. 알겠죠? 저 대월지가 흉노한테 원한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과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협공 한번 해보려고. 알겠죠? 결국 협공은 못하고요. 길만 뚫었습니다. 그 다음 한 무제 때 어디? 남월. 어디입니까? 베트남이죠. 베트남의 북부 일부 지역입니다. 또 고조선. 알겠죠? 이걸 멸망시킵니다. 되십니까? 정복해버리죠. 아무래도 싸움도 잘하고 전쟁도 많이 했으니까 국가가 돈이 많이 필요할 테야. 그래서 국가는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었다? 염, 소금, 철. 이거를 국가가 독점 판매하는 전매제 이런 것들을 잠깐 시행을 했었고요. 알겠죠? 또 경주 정책도 꽤 잘했습니다. 풍년 들었을 때 쌀값 폭락, 흉년 들었을 때 쌀값 폭등 이걸 막기 위해 풍년 들었을 때 국가가 좀 사들이고 흉년 들었을 때 쟁여놨던 거 풀고 막 하는 겁니다. 이거 뭐라 그래? 평준법. 또 지역마다 물가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이거 사고 팔고 하면서 국가가 돈도 벌고요. 지역 시장도 좀 활성화시키고요. 알겠죠? 균수법이라 그러죠.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때 시행하게 된다. 또 유교적 통치이념을 이때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교적 통치이념을 확립하시옵소서 건의했던 사람이 동중서라는 인물이고요. 이스트 센터 뭐 웨스트 이게 아니고요. 알겠죠? 사람 이름이에요. 동중서가. 그래서 동중서가 건의해서 유교적인 통치 이념이 확립이 되는데 이때 당시 유교의 경향이 아주 재밌어. 유학자들이 싹 다 죽고 지금 책이 다 불타고 이랬기 때문에 수집 복원하는 형태 유학이에요. 알겠죠? 공자월 맹자월 막 복원해서 논어라는 책으로 막 엮고 그러는 거거든 이때가. 이런 학풍을 뭐라고 부른다? 훈고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때 훈고학이라고 하는 게 발달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한 무제 때 희대의 역사서가 하나 쓰이죠. 그죠? 궁형의 치욕을 감내하고도 완성시켰던 그게 사마천의 사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무제 때 관련된 얘기들이네요. 이거 지금 몇 문제 나왔는데 지금 알겠죠? 모르겠대요. 근데 그러다가 한나라 때 사실상 실질적인 어떤 지배 세력, 세력 그러면은 그게 호족들이거든. 지역의 경제권과 엄청난 노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 유지들인데 이 호족들 얘네들이 이때 당시에는 최고입니다. 이때 중앙에서 관리를 등용하는 방식도요. 지역별로 추천하는 인재들을 중앙에서 등용하는 형태라서 지역의 유직격인 호족들의 자제들이 전부 중앙 관리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호족들의 뭐 세력은 거의 왕권과 버금갈 정도입니다. 지역 호족들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방민들은 뭐 웬만한 땅들은 거의 뭐 지역 호족들한테 다 뺏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자영농이 거의 없었고요. 호족 땅 빌려 경작하는 소장농이고 막 이랬었죠. 그래서 이때 왕망이라는 사람이 요 유씨 집안의 왕조의 어떤 외척 세력인데 왕망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이제 등에 업고 호족들을 누르고 뭐 하겠다. 토지 균등분배하고 알겠죠? 개인 토지 소유 전부 부정해서 다 토지 몰수하고 다 국가 땅을 경작해가지고 이런 만큼 다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 소정을 뜯기지 않게 해주겠다. 알겠죠? 호족들도 눌러주겠다. 노예제 막 이런 거 불법 노예 이런 거 다 금지시키겠다.
알겠죠? 노예 거래도 다 금지시키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민중들 지지 위해서 잠깐 나라 세웠던 게 왕망의 신이야. 알았죠? 근데 결국 호족들의 반발로 신나라는 오래 못 가고 금방 무너져. 그리고 다시 요시왕조가 부활하는데 그게 후한이죠. 됐습니까? 후한은 다 필요 없어. 광무제 때. 누구 때? 광무제 때 다시 부활한 호족들의 왕조야. 알겠지? 광무제 때 호족들을 얼마나 뒤에서 후원을 하고 지지를 하고 이랬는지 백성들 삶이 정말 또 힘들었었죠. 농민 반란, 백성들의 반란이 크게 한번 터져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뭐였다? 백성들이 머리에다 뭐 두르고 누런 두건 두르고 그냥 뒤집어대잖아. 황건적의 난이죠. 됐습니까? 이런 난 같은 것들이 후한 시대 때 또 터져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뒤로는 어린 황제 시대. 기억나? 그리고 어린 황제를 가지고 놀았던 환관. 다시 뭐라고? 환관. 타락한 환관들. 얘네들이 가지고 놀았던 거죠. 졸라 처먹여가지고 애새끼 오래 못 살게 만들어 놓고 어린 황제로 또 바꾸고 지들이 다 쥐고 들고. 알겠죠? 이 10명의 유명한 환관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십상시라고 부르는 거야. 십상시. 알겠습니까? 되나요? 좋아요. 이런 어떤 어린 황제 시대가 막 열리고 그러면서 계속 혼란했었죠. 황건적의 난으로 크게 이게 되게 오래 지속되거든요.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성장했던 게 조조고요. 알겠죠? 조조는 그래서 이 황건적의 난을 좀 진압하면서 어린 황제를 자기 손으로 다시 옹립하면서 실권을 자기가 쥐려 했던. 그래도 어느 정도 때 되면 이 어린 황제 몰아내고 지가 왕하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어린 황제들을 다 부정하고 내가 또 다른 유씨, 제대로 된 왕실의 적통이다 외치면서 그 유비가 아우들, 장비하고 관우하고 됐고 그리고 촉이란 나라를 또 세웠던 거고 강남 지방에선 손권이 오란 나라를 세웠던 거고 결국 유비 그 조조가 잠깐 승리를 거두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위진남북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나라 그러면 히읗 들어가는 게 여러 개 있다 그랬어. 뭐? 이때 지배 세력은 누구다? 호족. 이해돼요? 나라가 무너지게 됐던 계기가 됐던 반란. 황건적의 난. 이때 만들어진 글자. 한자. 돼요? 그 다음 이때 학문. 유학 중에서도 훈고학. 돼요? 그 다음에 이때 관리를 등용하는 시스템. 지역의 향촌별로 각각 인재를 추천해서 올리는 향거 리선제.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히읗 들어가는 얘기들이고요. 다음에 중국 4대 발명품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화약, 나침반, 인쇄술, 종이였죠. 아따 진짜. 그 중에 뭐만 한나라 거? 종이만 한나라 거고 나머지는 다 송이야.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뭐 체류온이라는 인물의 종이. 알겠죠? 요게 발명됐던 것도 기억하시고요. 됐습니까? 우리 했던 게 이거잖아요. 그지? 좋아요. 이제 요 뒤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 진도. 뭐예요? 위진 남북조. 잠깐 쉬었다가 위진 남북조 하십시다. 자,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로 들어가는데 요이 한나라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한나라. 잠깐만 요 양쯔강도 하나 그릴게. 요렇게가 무슨 강? 이 양쯔강이에요. 양쯔강. 중국을 나눌 때 양쯔강 기준으로 강남, 화북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강남, 화북. 지금 진나라, 한나라 이런 나라들 전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다 놀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중국 역사에서 강남은 아웃 오브 안중.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알겠지? 여기도 사람이 살기는 해요. 되게 좀 발달되지 않은 어떤 문명이 크게 발달되지 않은 어떤 그런 그냥 부족별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 근데 여기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곳이었고 중국의 어떤 그 다툼의 중심지는 다 여기 화북지방이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요 위쪽으로 여기 뭐가 있죠? 이렇게. 만리장성이죠. 그래서 만리장성 기준으로 요 밑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서. 이해됩니까? 지금도 중국 북경이 여기입니다. 베이징. 그래서 여기가 지금도 중심지죠. 좋습니다. 한나라 끝 무렵에 황건적의 난이 터지면서 황건적의 난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나라 이 어린 황제의 어떤 이 시대가 조금씩 이제 균열이 가시화되는 겁니다. 사실 어린 황제들이 막 등극하고 황관들이 막 득세하는 막 이때부터 이미 한나라가 무너지는 건 예견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민중들의 황건적의 난으로 이제 민중들이 크게 반란을 한번 딱 일으켜 버리니까 더 이상 이 중앙 조정에서 이걸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알았지? 자연스럽게 허물어져 가고 있었지, 그지? 이때 누가? 조조가. 누가? 조조가 이 황건적 민중 반란이죠. 이거를 진압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세력, 권력을 좀 얻기 시작하는 거거든, 조조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이제 황제를 옹립해서 황제가 어차피 어린 황제니까 자기가 그 황제를 옹립하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황제 제거하고 자기가 왕하려 뭐 이런 의도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황건적의 난을 수습하면서 어린 황제를 자기 손으로 제대로 옹립을 하면서 자기가 권력을 쥐려 했던 게 조조였고 그리고 조조가 세운 나라가 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린 황제 유씨를 부정하고 자기가 새로운 어떤 이 유씨 황실의 후계자다 외치면서 자기도 유씨니까 왕실 어떤 혈통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면서 관우하고 장비하고 동생들 데리고 요 옆에 요 지역에서 나라를 세운 게 촉 누굽니까? 유비입니다. 요게 유비. 됐어요? 애들이 주인공이 유비니까 유비가 이긴 줄 알지. 조조가 이겨요 이거. 알겠지? 마지막 중국인들의 머릿속에서 사실상 버려둔 땅 강남지방 이쪽에 있는 그 아직은 발전되지 못한 문명을 갖고 있는 이들을 다 규합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세웠던 게 그게 바로 송건이 되겠습니다. 누구라고? 손건. 이게 삼국지의 시대예요. 애들이 삼국지 그러니까 뭐 유비하고 관우하고 장비하고 뭐 셋이래. 야 셋이 싸웠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걔네는 초간에 들어있는 유비 동생들이고. 이해됩니까? 좋아요. 그래서 요쪽 애가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면서 어린 황제를 자기 발밑에 두고 권력을 잡았던 조조의 위가 있는 거고 요쪽에 유비의 촉 그리고 요 아래쪽에 송건의 오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결국 누가 이겨요? 위초고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게 누구냐면 위야, 위. 알겠죠? 그래서 위의 시대가 잠깐 열리는 거죠. 근데 위의 시대가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조조가 죽고 나서 조조의 권력은 누구한테 넘어가겠어? 조조의 아들한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맞지? 조조 아들 이름이 조비야, 조비. 근데 그거를 조조의 오른팔 왼팔 됐던 유명한 재상들이야. 사마염 사마의 형제인데 사마염 사마의 형제가 그냥 두고 보질 않습니다. 나중에 조조가 죽고 나서 조비를 제거해버리죠. 자기들 손으로. 그리고 뭐합니까? 자기들이 나라의 주인이 돼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바꿔버리죠. 그 바꿨던 이름이 진이야. 그러니까 진 그러면 이건 누구시 집안? 사마시 집안의 나라야. 이게 사마시 집안. 사마염 사마의 형제의 나라야. 이 진이야. 여기는 진나라 할 때 이 진시황의 진하고 한자가 달라. 못 쓰니까 써달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진이 달라. 알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가 핵심이야. 어깨 한번 펴.
여기서가 핵심이야. 요 북방에서 누가 만리장성 뒤에 있는 오랑캐들이 다시 한번 또 규합한 거야 이때. 됐습니까? 5개 오랑캐 부족이 연합을 하게 돼요. 됐습니까? 흉노, 선비, 갈저강, 갈족, 저족, 강족입니다. 5개죠, 5개. 흉노족, 선비족, 갈족, 저족, 강족 해가지고 알겠죠? 통 5개 오랑캐들이죠. 그래서 위에서 풀 뜯어먹고 살던 유목민족들 5개 부족이 세력을 하나로 합치기로 한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동경하던 중국의 문명지를 차지하러 공격 들어간 거죠. 전투력만큼은 우리가 뒤지지 않으니까. 알겠지? 이네들은 항상 여기 있는 중국인들의 어떤 발전된 문명을 동경했었거든.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일찍부터 정책 생활을 했었고 거대 중앙집권적 국가를 형성했었고 그 속에서 엄청난 어떤 문화적 발전이나 기술적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나라의 문화를 되게 동경했었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전투력만큼 우리도 뒤지지 않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세력을 모아갖고 5개 부족이 연합해서 이 중국 있는 일대, 화북 지방을 차지하겠다고 이쪽으로 치고 들어간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쳐들어오니까 진나라, 중국 정통민족 진나라, 그 아주 발전된 어떤 중국 문명의 어떤 후계자인 이 사마시의 진나라가 어떻게 해요? 오니까 못 맞겠는 거야. 니미를 너무 싸움을 잘해갖고 도망가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 여기는 양쯔강 이남으로 째버립니다. 알겠죠? 여기 사세요. 저희는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마시 집안이 밑으로 내려가요. 해갖고 밑으로 째거든요, 진나라가. 이때 짠진. 짠진을 뭐라 그러냐면 동진이라고 불러, 이때부터를. 뭐라 한다고? 동진. 진인데 동쪽으로, 동남쪽으로 짠 거지, 정확히는. 동쪽으로 짠진이다 그래, 동진이라고 불러, 이때부터 진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요 위쪽은 누가 차지했지? 원래 중국인들의 핵심지였던 요 위쪽은 누가 차지한 거지? 요 위쪽은 누가 차지한 거야? 오랑캐들이 차지해버린 거야. 5개 오랑캐 부족이. 됐습니까? 그래서 위쪽은 누구? 5개의 오랑캐 부족이 차지한 거지. 오호. 호가 무슨 호자라고? 오랑캐호. 그죠? 호주머니, 호떡. 호로 새끼 할 때 그 호라니까 알겠지? 오랑캐 새끼 이런 얘기 아니야. 그 5개 오랑캐 부족이 위쪽을 차지해버리게 된 거야. 그리고 중국의 정통 어떤 그 고도 문명, 발전된 중국 문명을 이어받은 어떤 진으로 이어지는 이 진은 밑으로 째버려서 여기에서 어떤 중국 정통 왕조가 명맥을 이어가는 거고 위쪽은 오랑캐 부족들이 내려와서 여기서 16개 나라를 세우고 지들끼리 살아가죠. 몇 개 나라? 이 오랑캐들은 애초부터 사실은 통합이 잘 안 된 애들이거든. 다들 뿔뿔이 찢어져 풀 뜯어먹던 애들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통합된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위를 차지할 때까지야 공통의 적이 있으니까 공동의 힘을 모아갖고 오호가 같이 쳐들어왔지. 몰아내고 동진으로 찌그러지고 위쪽을 자기들이 중국 중심지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지들끼리 뭐 해요? 뿔뿔이 찢어져서 여러 개 나라를 막 세워요. 그래서 16개 나라가 막 등장해. 알겠지? 그리고 5호 16국에서 처음에는 권력을 쥔 게 북위. 누구라고? 북위. 5호 16국 중에 북위라는 나라가 가장 세력을 크게 얻어. 그러다 나중에 북위가 또 둘로 나뉘어. 동위와 서위 이렇게 나뉘어. 그리고 서위는 북주로 이어지고요. 동위는 북제로 이어지게 돼요. 그냥 다 안 외워도 돼. 위쪽은 누가? 북방 유목민족, 오랑캐 민족 얘네들이 뚝딱뚝딱 지들끼리 뚝딱거리면서 사는 거야, 위에서. 알겠죠? 그러면 중국 정통왕조, 옛날에 진시황의 진, 그리고 유시왕조 한, 그리고 그 뒤에 조조씨의 위, 그리고 사마씨의 진, 이걸로 이어져 오는 중국의 정통민족의 정통왕조, 한족의 왕조, 이 왕조는 밑에 동남쪽으로 찌그러진 거지, 동진. 이해가 됩니까? 동진으로 계속 이어간 건 아니고요. 얘네들도 안에서 막 쿠데타 있고, 막 지들끼리 막 티격태격하고, 그러면서 막 안에서 또, 티격태격하면서 또 살아.
알겠지? 그래서 요 동진에서부터 송이란 나라가 잠깐 등장했다가 되죠? 그 다음에 재, 그 다음에 양이란 나라로 잠깐 갔다가 그 다음에 진, 이 진은 서진이라 그래. 서진. 알겠죠? 요런 송제, 양진 막 이런 식으로 중국 정통민족 한족 안에서도 자기네 왕조 안에서도 뚝딱뚝딱거리면서 여기서 지들끼리 살아가는 거야. 쿠데타도 있고 막 이러면서 지들끼리. 어쨌든 요 밑에 있는 동진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왕조는 무슨 왕조야? 북방 유목 왕조야? 중국 정통 왕조야? 그렇지. 중국의 정통을 잇는 중국 정통 왕조지. 여기는. 이해됩니까? 돼야 돼요. 이 중국의 정통, 한족의 정통을 잇는 이 중국의 정통 왕조, 이 계보를 잇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남조라고 부르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 남조, 남조. 반면에 위쪽 봐봐, 위쪽. 얘네들의 왕조는 중국 정통 왕조야? 아니면 북방 유목 왕조야? 그 북방 유목 민족들의 왕조 아니야. 원래 풀 뜯어먹고 살던.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래서 얘네는 북방 유목 왕조라고 볼 수 있어.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북조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뭐라고 부른다고? 북조라고 부르게 돼. 북조. 이해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위초고 삼국의 갈등이 잠깐 있다가 위가 잠깐 수습을 했다가.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다가 조조씨가 죽고 나서 사마씨 집안에 진이 등장했다가 그 뒤에 북방 오랑캐 부족들 쳐들어오면서 중국 정통왕조는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동진, 송제, 양진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게 될 거고 중국 정통왕조 계보죠. 반면에 위쪽은 이제 누가 차지하고 북방 오랑캐 얘네들이 그죠 5호 16국을 처음에 세웠다가 나중에 북이 그리고 동위, 서위, 북제, 북주 이런 식으로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 뭐라고 보시면 돼. 그냥 묶어서 북방 유목 왕조다. 그 계보에서 지들끼리 뚝딱거리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위진남북조는 딱 특징이 딱 두 개야. 제일 첫 번째, 본의 아니게 위진남북조 시대를 계기로 해서 어디를 개발하게 될까? 중국이? 강남 지방을 개발하게 돼. 이때까지 얘기했잖아. 춘추 전국, 진, 한, 알겠죠? 전부 여기서 뚝딱거리고 있지 밑에는 아웃 오브 안중이었다니까 중국인들의 머릿속에. 알겠죠? 근데 본의 아니게 뭐 아니게? 본의 아니게 오랑캐들 쳐들어오는 바람에 형님 사세요 내려갈게요 내려가가지고 본의 아니게 밑에를 개발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중국인들이 처음으로 강남 지방이 살기 좋다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돼. 내려가 살아보니까. 야, 농사가 1년에 2번씩 돼요. 왜? 너 생각해봐. 우리나라 제주도보다도 미치잖아. 어떻겠어? 따셔. 야, 겨울에도 벼농사가 돼. 뭐가 된다고? 겨울에도 벼농사가 돼. 겨울에도. 1년에 2번씩 벼농사 짓을 수 있다니까. 날씨도 따뜻해서 어때? 기후 조건도 추운 여기 북경 이런 데보다 사실 훨씬 좋거든 여기가. 알아듣겠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개발하면서 강남 지방의 우월함을 깨닫게 되거든 이때.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강남 지방의 개발이 이때부터 본격화된다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 위진남북조 때 본의 아니게. 찌그러지다 보니까. 알겠지?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 오랑캐 애들이 되게 골 때려요. 야 원래 자기네가 쳐들어와가지고 정복을 했잖아. 그럼 봐봐. 여기 있는 북조 지역은 화북지방 북조 지역 위진남북조 때 이 화북지방 북조 지역은 지배층은 누구지 지금? 북방 오랑캐들이지. 맞아요, 틀려요? 그럼 피지배층은 누구지? 그치, 중국 사람들 원래 중국 사람들일 거 아니야. 맞지? 원래 옛날에 그 위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 뭐 이 지배를 당하던 원래 옛날에 한나라 안에 있었던, 알겠지? 그 중국 백성들일 거 아니야, 대다수가. 알겠지? 지배층만 북방 유목민족이 된 거지. 그럼 북방 유목민족은
하층민인 중국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다스려야 정상이냐?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다스려야 돼? 당연히 그들의 문화를 전부 파괴하고 자기네 문화를 강요하고 강제하고 주입시키고 저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막 이러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그럼 와가지고 자기네 문화를 스스로 버리고 막 중국화되려 하고 자기들이 이건 개그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게 골 때린다니까? 알겠죠? 그 여기는 중국 애들은 그 중국의 그 왕실은 지금 밑으로 내려가서 중국의 정통 왕실 지배층들은 다 밑으로 내려가 버렸지만 하층민들은 아직 다 중국 옛날 그 중국 정통 중국 사람들 한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가슴에 막 콩닥콩닥 뛴다고 지금 우리 좆되는 거 아닌가? 우리 막 식민지 어떤 그 인들로 이렇게 막 차별 대우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닌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얘네가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우리는 한족이 될 겁니다. 우리들의 옷을 버리고 우리들은 한족의 옷을 입을 것이며 우리들의 글자를 버리고 한족의 글자를 쓸 것이며 우리는 한족 우대 정책을 펼 것이며 알겠죠? 우리는 다 유학을 공부할 것이며 막 얘들이 외로워가지고 막 이지랄 떠는 거야. 알겠죠? 이게 골 때린다니까. 그래서 서양의 역사학자가 그 왕조를 나눌 때 이민족이 침공해서 만드는 왕조를 나눌 때 정복왕조라는 게 있고 뭐가 있고 침투왕조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침투왕조. 정복왕조는 뭐야? 말 그대로 점령한 다음에 뭐 해? 자기네 문화를 강요하고 그들의 문화를 말살시키고 막 이러는 거지. 자기네 어떤 민족에 대한 우대 정책을 펴고 막 이러는. 몽골도 그러했고, 알겠지? 청도 그러했고, 명나라 지배했던 청나라도 막 다 대가리 깎여버리고 막 변발시켜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맞죠? 몽골은 오죽합니까? 몽골 같은 경우는 아예 막 그 몽골인 국족이라 그래서 그네들만 막 몽골인 우대 정책 펴고 막 몽골인 제일주의 펴고 막 이랬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정복왕조 들어가거든. 알겠죠? 근데 세상에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침투왕조가 있어. 지네가 쳐들어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동경합니다. 알겠죠? 우리들은 여러분들의 문화화 될 것이며, 알겠죠? 우리들은 여러분들을 관리로 주로 등용할 것이며, 이랬던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침투되려고 하는, 알겠죠? 이 침투왕조가 유일해요, 이게. 북조가. 알겠습니까? 엽기라니까. 그게 안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이해되죠? 특히나 이 정책을 우리가 한화 정책이라고 하거든. 뭐라고 한다고? 한화 정책. 왜 한화 정책이겠어? 한족화되는 정책이야. 자기들이 한족화되는 정책이야. 그래서 이걸 한화 정책이라 그러거든. 알겠죠? 대표적인 한화 정책이 북위의 효문제. 왕 이름이야. 북위의 효문제 때 여기는 나라 다 외울 필요 없어. 북위의 효문제 때 효문제가 폈던 한화 정책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국가의 기본 이념 사상을 뭐로? 유교. 알겠죠? 글자도 한글을 받아들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한문을 그대로 글자로 받아들이고요. 알겠죠? 옷도 한족의 옷으로 바꾸고요. 알겠죠? 모든 문화를 다 한족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게 돼요. 효문제 때. 알겠지? 니네 근데 여기 있는 그 백성이라면 좀 무서울 것 같지 않냐? 씨발 쟤 왜 저러지? 나는 또라이인가 막 무서울 것 같아. 그죠? 이 무서운 정책을 폈다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되지. 그래서 효문제 때 하나 정책이라는 걸 폈다는 거 하고요. 하나만 더 본다면 균전제. 다시 뭐라고요? 효문제가 이 균전제라는 걸 펴게 돼요. 이 균전제가 여기 되게 괜찮은 거야. 이게 뭐냐면 한나라 때부터 사실상 토지는 누가 다 갖고 있었지? 지방 호족들이 가지고 있어서 백성들은 자기 땅을 가진 자영농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힘들어 농사 져봐요 전부. 그치, 호족들한테 막 소작비 내고 남는 게 없었어. 맨날 뜯겨 먹혔고. 알겠죠? 불쌍한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았었지. 지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모든 땅을 국가가 몰수한 다음에 똑같이 국가 땅을 사람들이 경작하게끔 해주면 뭐 토지 소유권까지 주는 건 아니어도 사람들한테 모든 땅을 일단 국가가 가지고 간 다음에 국가가 뭐 하는 거야? 땅을 똑같이 나눠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해?
농사 짓고 지주한테 소작비를 안 내도 국가한테 세금만 내면 되거든. 근데 국가에 내는 세금은 딱 뭐 10% 정도 딱 알맞게 걷으니까. 알겠죠? 소작비는 50%씩 걷어갔어요. 아, 이해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냐? 나 봐봐. 국가에서 내놓는 어떤 무슨 서민주택 전세로 국가에서 막 이렇게 전세 주는 거 있거든요. 알겠죠? 그런 것들은 어때요? 졸라 싸요. 나 아는 선생님도 서울시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 전세 살고 있거든. 전세 지금 들어가 산 지 한 7년, 8년 가까이 됐어. 한 달에 30평인데 한 달에 15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15만 원, 35평인데 15만 원이야. 개꿀 아닙니까? 개꿀? 알겠죠? 35평 서울이면 얼마 들어가게? 월세로 하면. 50까지 소리 하네. 35평이면 서울이면 200만 원이야. 나 뻥 까는 거 아니야. 진짜 기본 200이야. 기본 200. 30평대면. 근데 얼마라고? 15만 원. 10분의 1도 안 돼, 가격이. 그래서 국가도요. 국가가 이렇게 땅을 가져간 다음에 국가가 국가의 땅을 백성들이 좀 경작할 수 있게 내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토지를 주게 되면 국가에서도 세금 거둘 명분이 생겨요. 국가에서는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세금 내라 그러면 누가 좋다고 가겠습니까? 지금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막 이렇게 욕밖에 안 하죠, 그죠? 근데 국가가 모든 땅을 기본적으로 가져간 다음에 사람들이 다 국가의 땅을 갖다가 경작하고 아주 적은 액수로 국가에게 세금을 내는 형태로 걷어가게 되면 국민들도 다 수긍할 거라고. 그 전에 막 지주한테 막 뭐 50%씩 내던 이거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적은 거니까. 알겠죠? 심지어 군사 운영도 편해. 사람들한테 부역 징발해도 되거든, 이거. 왜? 명분이 생겼잖아, 명분. 국가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땅을 제공하고 아주 적은 양의 소장료로 여러분들이 세금을 경작을 할 수 있게 해주니 국가에 와서 이 나라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도 애를 써야 되지 않겠소? 의무병으로 한 몇 년씩 와서 복무합시다. 알겠죠? 명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때 균전제와 부병제가 의무병제거든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같이 운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효문제 그러면 되게 정치를 잘했던 북조의 황제 중에 북위의 황제 중에 한 명인데 알겠죠? 좀 엽기는 뭐야? 하나 정책이 엽기예요. 알겠죠? 무서운 정책을 폈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걸 좀 잘 기억을 해야 돼. 다음 지금 보니까 이때의 첫 번째로 강남 지방이 어떻게 된다고? 개발이 이때부터 본격화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때 강남 지방의 개발이 처음 시작됐다 그러면 틀려요. 춘추전국 때 되게 혼란기였잖아, 그죠? 그때 제후국 중에 일부 제후국은 밑에 내려가 있는 나라도 있었어. 그래서 그때 춘추전국 때도 일부 조금 개발이 되기도 했었으니까 이때 처음 개발은 아니고 본격화됐다는 게 맞아요. 본의 아니게 본격화됐죠. 되십니까? 그리고 이때 강남 지방의 생산성이 화북 지방을 넘어섰다, 이건 틀려요. 아직도 화북 지방의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알겠죠? 강남 지방의 어떤 기후적 조건의 유리함도 있고 1년에 2번씩 경작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화북 지방을 넘지는 못해요. 강남 지방의 농업 생산이 화북 지방을 넘어서게 되는 시점은 송나라 때입니다. 언제부터라고요? 송나라 때부터 넘어서게 되는 거지 이때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강남 지방의 개발이 본격화되었지만 아직도 생산성은 어디가? 아직도 강남하고 화북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높다? 아직도 화북이 더 높기는 하다. 알겠죠? 넘어섰다는 것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본격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되나요? 다음에 하나정책 관련된 얘기는 내가 위쪽에다 지금 써줬고요. 다음 이때 관리 등용 시스템. 다시 뭐라고요? 관리 등용 시스템. 기존에 한나라 때 관리 등용 어떻게 했었죠? 관직자 뽑을 때? 향거 리선제. 다시 뭐라고? 향거 리선제. 향거 리선제가 뭐였죠? 지역별로 알아서 추천해가지고 중앙에서 관리 등용하는 거. 맨날 누구만 올라옵니까? 그렇게 하니까. 지방에 있는
호족 자제들이 올라오는 거야. 지방의 권력을 호족들이 다 주고 있는데 지역별로 알아서 추천하세요. 그러면 지역 호족 자제들만 올라오지 뭐.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이때는 그 문제점을 조금 해결하겠다고 구품중정제라는 게 시행이 돼요. 뭐가 시행된다고요? 구품중정제라는 게 시행되게 돼요. 구품중정제가 뭘까요? 중정관이라는 평가관이 내려가요, 지역으로. 중앙에서 파견한 평가관이야. 다시 뭐라고? 중앙에서 파견한 평가관이야, 평가관. 얘네가 지역 곳곳으로 가가지고 지역에 있는 그 인재들의 인품을 평가하는 거야. 지역에 내려가 보니까 뭐 유진이라는 애가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는 소문이 돌아. 그럼 유진이 가가지고 중정관이 뭐 하는 거야? 같이 만나보고 이 사람의 행실 같은 걸 들어보고 뭐 하는 거야? 평가서를 작성하는 거야. 품계가 몇 품계로 나뉘어요? 9품. 알겠죠? 그럼 얘는 딱 보니까 어때? 애가 참 다 좋은데 애가 약간 다혈질이야. 알겠죠? 그러면 그 4품 딱! 알겠죠? 도장 찍는 거야. 알겠죠? 하연이는 보니까 어때? 애가 인품도 그렇고 성격도 아주 온순하고 말이야. 알겠죠? 1품 딱 찍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중앙에서 그걸 가지고 평가서를 가지고 관리를 뽑는 형태예요. 이해됩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 구품중정제라고 불러. 이해됩니까? 되죠? 그래서 구품중정제는 중앙에서 뭘 파견해? 중정관을 파견해. 다시 뭐 한다고? 중정관을 파견해서 그 중정관이 지역 인재를 평가하게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받아가지고 중앙관리를 등용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골 때린 게 뭐냐면요. 이게 향거리 선제의 폐단을 막겠다고 중앙에서 평가관을 보내갖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건데 객관적으로 평가될 것 같아요? 야, 요번에 중앙에서 중정관으로 누가 내려온대. 소식이 안 전해지겠냐, 지역으로? 전해지겠지, 그지? 전해지면 그 지역 호족이 뭐 하겠냐? 어이, 그 오셨습니까? 알겠죠? 가시죠. 저희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어유, 이 먼 길까지 오시느라고. 해가지고 뭐 하겠어? 술자리 아주 거나하게 막 차려놓고. 여자들 불러놓고. 알겠죠? 아주 실펀하게 아주 놀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그 저녁 술 얼큰하게 취했을 때 뭐 합니까? 옆에 자기 아들 데려와가지고 소개시켜주는 거야. 알겠지? 아유, 여기 우리 아들인데, 요번에 이제 막 관직에 나갈 나이가 됐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술도 얼큰하게 취했겠다. 알겠죠? 중정관이 뭐라 그러고 있어? 아유, 인물이 아유, 다들 잘 키웠네. 말 나오는 거지 뭐. 이해됩니까? 그럼 다 그 품계 1품 되는 거야, 다. 1품 찍혀 가는 거야, 걔네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중정관이라는 애들이 내려간다고 해봐야 지역에 있는 호족들이 다 구워 삼거든요, 이거.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도 뽑혀 올라가는 건 다 누구였다? 결국 호족 자제들이 다 뽑혀 올라가게 돼요. 이게 과거제라는 과거 시험 같은 거 공식적인 객관적 시험 이런 걸 치러서 보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이런 식으로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국 이거 했는데 향거리 선제 폐단을 막고 지역 호족 자제들만 중앙관리로 올라오는 막 이런 거 막아보겠다고 중앙에서 중정관 보내갖고 평가해서 그 평가서를 가지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해봐야 다 똑같아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호족 자제들만 다 뭐 하게 돼? 관직에 그대로 들어가게 돼. 그래서 호족이 이때부터 문벌 귀족화되기 시작한다. 무슨 귀족화? 문벌 귀족이 뭐야? 중앙의 관직을 독차지한 귀족 가문. 중앙의 관직을 독차지한 귀족 가문. 알겠죠? 그들을 문벌 귀족이라 그래. 중앙의 권력을 쥔 문벌 가문, 귀족 가문들을 뜻하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지역에 있는 호족 집안들은 전부 막 뭐해? 관직자들을 막 중앙에 다 몇 대째 내려보내고 막 이러면서 문벌 귀족 가문화 돼버려 이들이. 알겠죠? 호족이 문벌 귀족화 된 거 이때. 알겠지? 됐습니까? 이게 구품 중정대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문화적인 부분을 좀 볼게요. 얘들아,
문화적인 부분 딴 거 필요 없어. 북조, 남조 두 개만 딱 나눠. 다시 뭐라고? 야, 언뜻 생각해봐라. 북조는 북방 유목왕조라며. 맞아요, 틀려요? 남조는 중국 정통왕조라며. 맞지? 그러면 시, 문체, 소설 빼고 시, 문체, 문장 이런 것들이 발달되는 곳은 어디겠어? 아이야, 펜대 굴리던 중국 정통왕조 얘네들이겠냐? 맨날 말 타고 다니던 북조 애들이겠냐? 시 쓰고 야, 시 이런 것들은 보통 선비들이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야, 선비들이나 그런 거 좋아하지. 일반 그냥 뭐 이런 소소한 소박하고 막 이런 그 일상에 젖어 사는 어떤 북방 유목민족 얘네들은 끼케야 뭐 드라마나 보고 뭐 이러는 거지 뭐.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막 소설 이런 거. 알겠죠?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게 발달하지 여기는 시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좀 있는 놈들이 좀 뻐길 때 하는 게 시 아니야, 아마. 아, 맞아요, 틀려요? 맞지? 됐습니까? 아, 그래서 옛날에 기품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시 한 수씩 주고받으면서 막 그러고 막 뻐대고 그러는 거지 뭘. 그리고 한자 아주 뭐 멋진 문장 막 이런 거 잘 외우고 있지 못하면 못 쓰는 게 시고. 이해됩니까? 재미는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서민적인 거지. 둘 중에 어디가 서민적이고 어디가 귀족적이겠어? 이쪽이 서민적이라고. 소박하고. 맨날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 뭐 얼마나 귀족적이겠어. 맞아요, 틀려요? 대신에 어때? 강건한 기상은 있지. 다시 뭐라고요? 강건한 기상은 있지. 됐습니까? 반면에 여기는 어때? 되게 귀족적이야. 아주 화려하고. 됐습니까? 이런 성격이지. 되나? 그래서 남조 지역은 시나 문장 이런 것들이 크게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로 발달했던 게 귀거래사라는 도연명이라는 사람의 귀거래사. 이 시가 되게 유명해요. 문장 문체로서는 뭐가 유명하냐면 사륙변려체. 다시 뭐라고? 사륙변려체. 야, 이거 별거 없어. 사륙변려체가 뭐냐면 옛날에는 막 시 같은 거 쓸 때 어때? 형식을 되게 따졌잖아. 뭐 334조, 막 333조. 맞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싣고 막 이렇게 운율 다 넣어가지고 막 그랬잖아. 그거야. 사륙으로 가는 문체야. 문장 구조야. 알겠죠? 이런 것들 막 유행하고 그래. 남조 지역은. 이해됩니까?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 중국 정통 그 애들 아니야. 유학과 유학의 어떤 학풍을 그대로 이어받는. 알겠죠? 요거는 본질이 뭐라고 본질이 말 타고 다니던 맨날 무슨 뭐 텐트 치고 살던 애들이란 말이야. 소박하지. 대신에 강건한 기상 이런 건 좀 엿볼 수가 있지.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 알아듣겠죠? 그리고 불교 미술은 크게 발달해요. 위쪽은. 불교 미술. 불교 미술로서 북조 지역의 불교 미술로서 볼 수 있는 게 윙깡석굴, 둔황석굴 막 이런 거거든. 룽먼석굴, 윙깡석굴, 둔황석굴, 룽먼석굴 이런 석굴인데 그냥 석굴 사원의 입구에 딱 보시면 가운데 앞에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 부처님이 이렇게 절벽에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딱 새겨져 있어. 마치 무슨 뭐 뭐야 이렇게 이집트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막 파라오들 막 엄청 으리으리하게 막 얼굴들 막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입체적으로 돼 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절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크기가 얼마나냐면요. 하얀이 올라가면 부처님 손바닥 손톱 위에 딱 올라가요. 네 올라가면 여기 요만해. 알겠죠? 이 큰 애가 이렇게 깜찍해진다고. 뭐 얘기인지 알겠죠? 그 정도로 으리으리해요, 이게. 그래서 북조는 윙깡석굴, 둔항석굴, 룽먼석굴 같은 이런 석굴 사원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가 있죠. 됐습니까? 남조 지역은 시나 문장 이런 것들이 좀 발달하게 됩니다. 되나요? 그리고 노장 사상. 무슨 사상? 노장 사상이 뭘까?
노자 장자. 노자 장자니까 뭐야? 도교. 그래서 남조 지역에서는 도교가 발달하면서 청담 사상 같은 것도 나오게 돼. 이게 다 도교 사상가들이 한 게 청담 사상이거든. 청담 사상이 뭐냐면, 야, 도교 사상가들은 어떤 거 되게 싫어하죠? 인위적인 국가, 기술, 속세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가자. 이거 얘기하는 사람 아니야. 그지? 청담이, 청이 맑을 청자고요. 담이 이야기 나눌 담, 담소할 때 담자야. 회담할 때 담자야. 회담이 뭐야? 모일회, 이야기 나눌 담이니까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회담이야. 뭐 이렇게 어려워. 알겠죠? 담소, 소소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담소. 알겠어요? 그러니까 청담 그러면 깨끗한 얘기만 하는 거야. 깨끗한 얘기만. 알겠죠? 이게 뭘 뜻하는 걸까? 더러운 속세 얘기는 안 한다고. 우리 현실의 속세 더러운 얘기는 안 하겠다고. 정치 얘기 막 이런 거. 더러운 속세 얘기는 안 하겠다고. 이 더러운 속세를 떠나 자연을 벗삼아 노래하고 시 쓰고. 알겠죠? 우주 만물의 근원이 무의 세계를 막 동경하고 막 이러는 거야. 이게 청담 사상이야. 알겠죠? 그래서 청담 사상을 뭐라고도 불렀냐면 현학이라고도 불렀대. 뭐라고도 불렀다고? 현학이 뭐냐면 현이 무슨 현자야? 니들이 아는 현자 몇 개 없어. 하늘, 천, 따지, 거물현, 거물현이야. 다시 뭐라고? 잠깐만, 선생님. 청담 사상은 깨끗한 이야기만 속세 얘기 같은 거 안 하고 자연을 벗삼아 노래하는 깨끗한 얘기 이런 것만 즐긴다라고 했는데 왜 검은 학문 현학이라고 부릅니까?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니네 검다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 음흉하고 악하고 무섭고 막 우리는 그러잖아. 그지? 중국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인들 생각에 검다라는 색깔은 무슨 뜻이게? 끝을 알 수 없는 심오함을 뜻해요. 심오하다란 뜻이에요. 너네 중국인들은 빨간색 좋아하는 거 알아? 중국 거리는 다 시빨갛잖아. 홍등가라 그러죠. 그죠? 걔네들 우리는 빨간색 그러면 어때? 좀 못 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도 빨간색으로 안 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중국은 이미지가 생각이 다르다니까. 알아듣겠죠? 검다라는 색깔에 대한 뜻도 달라요. 중국 애들은 끝을 알 수 없는 심오함을 뜻하거든요. 이게. 뭐 이해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현학은 무슨 뜻이게? 심오한 학문이다. 속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 속세를 떠나 있는 저 무의 세계. 우주의 세속을 초월해 있는 우주의 만물의 어떤 섭리를 막 통달하고 막 이런 거 맨날 연구하거든요, 얘들. 알겠지? 현실 얘기는 안 해. 그 깊이가 너무 깊이 있다 그래서 이걸 현학이라고도 불렀거든. 심오한 학문이다 그래서. 알겠죠? 근데 이게 다 도교로부터는 이게 도교 사상가들이 이거 한 거야, 다. 왜? 속세 싫어하거든, 얘들은. 알아듣겠죠? 이게 다 남조의 학풍이야. 알겠습니까? 이때 당시 현학자들 중에 유명한 현학자들이 있어. 중림칠연이라 그러거든. 다시 뭐라고? 중림칠연. 죽, 대나무, 숲. 숲풀림자야. 7명의 현명한 현인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러. 이때 유명한 7명의 시인들이 있거든. 이 현학했던, 청담사상했던. 알겠죠? 그래서 이 현학자들, 이 청담사상가들 7명을 대나무 숲속에 묻혀 노래하는 7명의 현인들이다 그래서 중림칠연이라고 추앙하고 그랬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막 시 쓰고 사륙별려체 문체 막 도교 발달과 관련된 청담사상 현학 이런 거 했던 것들이 다 남조하고 관련돼 있어. 이해됩니까? 저런 것만 좀 구분하시면 돼. 야, 둘 중에 향락주의는 어느 쪽일까? 향락. 남조야, 남조. 알겠죠? 남조가 귀족적인 색채가 강하거든. 아무래도 또 이렇게 또 더럽게 놀고 즐기는 건 또 귀족들이죠. 이해돼요? 좋아요. 그런 이야기들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위진남북조 시대 나오죠? 문벌귀족 사회였다. 구품중정제를 시행하면서 결국은 또 똑같이 그냥 지방호족들이 문벌귀족화 되는 겁니다. 중앙으로 다 뽑혀 올라가서.
이해됩니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문벌귀족화 됐었다 이때. 강남 지역이 이때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화북지방을 경제력이 넘어섰다 이런 뜻까지는 아니고요. 됐습니까? 다음 효문제 때 균전제 시행했었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 호족들의 횡포로부터 좀 벗어나서 국가가 지급하는 땅을 경작하고 국가에게 세금도 내고 의무병으로 국가 군대 가고 그래도 뭐 아무 불만이 없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때 효문제 때 균전제를 시행했던 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근데 한계가 있긴 해요. 이 균전제가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어떻게 됐었어야 되냐면 다 똑같이 토지가 갔었어야죠. 근데 이때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어떤 차등을 뒀냐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더 잘 되는 사람한테 좀 더 주겠다. 그럼 뭔데 그게? 소, 말 이런 걸 몇 구나 가지고 있냐. 알겠죠? 아무래도 소나 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때? 경작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또 집에 노예를 많이 데리고 있어. 노예제가 부정된 건 아니니까. 그러면 경작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좀 더 많이 주는 거야. 야, 그럼 결국 누가 많이 받아요? 노예 많이 데리고 있고 소 많이 데리고 있는 게 누굽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기존의 호족들이 다 땅 가지고 있고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소장료를 냈을 때보다 낫긴 하죠. 하지만 균전제를 시행하긴 하는데 이 균전제도 경작할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겠다. 노예의 숫자나 소의 숫자나 이걸 가지고 있는 숫자에 따라 차등을 두겠다. 이거는 조금 한계가 있긴 합니다. 알겠죠? 되나요? 그래도 시행한 게 어딥니까? 되나요? 써있는 얘기 뭔지 알 것 같죠? 문화적으로 북조 그러면 북방 유목민족들 왕조니까 강건하고 소박하고 이런. 반면에 남조 그러면 화려함, 그죠? 귀족적, 그죠? 현실 도피적 경향으로서 청남사상, 현악, 노장사상 이런 도가사상과 관련된 것들이 막 발달하게 돼요. 또 문체로서 사륙별려체, 시로서 귀거래사 이런 것들이 다 남조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 하나 알아두자. 북조 지역도 유학적 하풍은 계속 이어가요. 왜냐면 얘기했잖아요. 얘네 한화 정책이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족이 될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 유학 너무 사랑해요. 훈구학 좋아. 알겠죠? 이러던 애들이니까 훈구학적, 유학적 학풍은 북조도 계속 이어가긴 해요. 알겠습니까? 밑에 불교 발달 그러고 나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신 스님들이 계셔. 그게 달마대사예요. 들어본 적 있나? 달마? 달마 니네 그림 본 적 있을걸? 달마도? 달마도 못 봤어? 보면 알아. 보여줄게. 이런 거 못 봤어? 이런 거? 아이씨. 이런 거? 달마? 달마 그림 왜 못 봤지? 이런 거. 헐. 달마 그림 많은데? 귀신 쫓는다고 해서 달마 그림 많이, 그죠? 불교 창시자가 누구죠? 와, 그다음에 석가모니죠.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 됩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에서 불교가 창시가 됐어. 기원전 6세기경 창시가 됐죠. 됩니까? 그리고 인도 전역으로 퍼지다가 이게 나중에 중국 쪽으로 이렇게 퍼져 오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럼 인도에 계시던 스님들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중국에 불교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위진남북조 때야. 이때 인도에서 오셨던 유명한 스님이 바로 누구야? 달마대사야. 달마대사는 그래서 어디 사람이야? 잘 보시면 코가 많이 커요. 인도 사람이야. 알겠죠? 그래서 인도에서 달마가 중국으로 오시죠. 그리고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에서 최초로 만든 절. 니네 다 알아. 중국 절 그럼 이거 하나밖에 없어. 니네 아는 거. 무슨 사?
소림사. 소림사가 달마가 만든 절이야. 알겠죠? 소림사 최고 무공이 구양신공인데 최고 무공 구양신공이 달마신공이라고도 해요. 아따 힘드네. 그래서 달마대사가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에서 불교를 막 이제 본격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하거든. 그게 위진남북조 때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오셨던 스님 그러면 달마대사도 있고 구마라습이란 분도 있고 법현스님 이런 사람들이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써 있죠. 달마대사 구마라습이 인도에서 중국 쪽으로 오셨던 스님들. 돼요? 다음 중국 스님이 인도로 넘어가서 인도에 불경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야. 인도 가서 불교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스님 중에 인도로 건너가서 인도에서 공부하시던 스님이 법현 스님이야. 알겠죠? 그래서 위진남북조 때 본격적으로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인도에서 오셨던 스님이 뭐 불도징이라는 사람도 있고 달마대사도 있고 구마라습이라는 사람도 있고. 되십니까? 그리고 여기는 중국에서 인도 쪽으로 넘어갔던 가서 공부한다고 가셨던 유학승. 알겠죠? 누가 있다? 법현스님 같은 분도 계시다. 알겠습니까? 밑에 불교미술 나오죠? 롱문석굴, 윙깡석굴, 두낭석굴. 이거 다 어디라고? 남조라고 북조라고? 뭘 남조야 이 새끼야. 북조라니까. 북조라니까 불교미술 발달된 건. 아유 잡것들 진짜. 밑에 도교도 발달된다 그랬죠. 주로 어디 도교 발달된 곳은? 북조 남조? 남조라고 여기 써놨잖아. 남조. 이거 관련돼서 청담세상 다 연결돼 나오는 거고 같은 거니까. 알겠죠? 문학 시하고 문장 나와요. 둘 다 어디야 이거? 시하고 문장. 다 남조라고 귀족적인. 알겠죠? 돼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지 말고 맥락을 갖고 들어가야지. 되십니까? 글씨 왕이지 회화 그럼 그림이죠. 고개지 여사잠도 막 이런 거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세요. 됐습니까? 자. 이제 요 위쪽에가 지금 북방 유목왕조 북조잖아요. 맞죠? 요 밑에는 중국 정통왕조 남조 아닙니까 지금? 그지? 그래서 위진남북조 끝에 이제 북조 남조 이렇게 나뉘어 있는 상태. 북조는 북방 유목민족이 지배층, 대다수는 이제 중국 한족들이고요. 피지배층은. 근데 지금 그 유목민들이 와가지고 그저 서로 자기네가 한족이 되겠다고 막 하니 사람들은 막 난감한 상황이죠, 그죠? 남조는 뭐 피지배층도 지배층도 전부 이제 중국 정통 그 한족들인 그런 한족들의 왕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요 두 나라가 이제 통합이 돼요. 북조의 권력을 이어가는 게 북주거든요, 나중에. 북주가 결국 나중에 이걸 다 통합을 합니다. 알았지? 근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걸 통합할 때에는 북방 유목인지 아니지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북방 유목민족들이 다 뭐가 돼버렸기 때문에 한족화 돼버렸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알겠죠? 야, 지금도 지금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족들의 나라야? 뭘 한족의 나라야? 마지막 왕조가 청나라야. 근데 청나라는 선비족 만주족이 세운 나라야. 이때 5호 중에 흉노, 선비, 갈저강이라 그랬지. 그 선비족 걔네가 만주족 걔네가 여진족이거든. 걔네가 지배층이었던 게 마지막 청나라야. 그 청나라가 오자마자 한족들 대가리 다 깎여버린 거 아니야. 시원하게 가운데 밀어갖고 황비용 머리로 다 깎아버렸죠 애들. 이해됩니까? 그래서 중국은 지금 현재 50개가 넘는 민족이 다 섞인 게 지금 현재 중국이야. 뭔지 알겠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때? 되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단일 민족 국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의미 없어. 이미 이 북조도 뭐 유목 왕조로 시작했지만 이미 다 그들이 한족화돼 버렸기 때문에 거의 뭐 동화된 상태입니다. 알겠죠? 구분이 안 되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북조의 끝에 있는 북주가 나머지를 통합하면서 이게 다 수습이 된 게 바로 무슨 나라냐면 수나라야. 다시 뭐라고?
그럼 이 말 뜻 이해해봐. 수나라는 강남 지방에서 화북 지방을 아우르는 최초의 대제국. 다시 강남 지방으로부터 화북 지방을 아우르는 최초의 대제국. 뭔 소린지 이해돼 이거? 강남까지 아울러서 대제국으로는 이게 첫 번째야. 그 이전까지는 한나라도 여기였고 진나라도 여기였고 춘추전국도 여기였고 다 여기서 놀았거든요. 근데 본의 아니게 위진남북조 때 남쪽 개발해갖고 나뉘어 있다가 이게 통합돼 버리니까 최초로 강남까지 아우르는 대제국이 된 거지. 알겠습니까? 돼야 안 돼요? 되죠. 수나라 왕 그러면 딱 두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수, 문제, 수, 양제 두 사람이에요. 수 문제 그러면 중국 역사 전체를 아울러 봤을 때 가장 훌륭한 성군을 꼽아라 그러면 5명 중에 드는. 알겠죠? 수 양제 그러면 중국 역사에서 최고의 나쁜 왕을 꼽아라 그러면 꼽히는. 알겠죠? 이해돼요? 내가 얘기했잖아. 아버지가 훌륭하면. 그렇죠. 님이럴 좀 그죠? 들 살았어야 되는데 너무 훌륭했나 봐. 나봐. 부모님들이 훌륭하셨나 봐. 그지? 나봐봐. 수 문제 그러면 정치를 잘했습니다. 이 사람 때 처음으로 과거제가 시행돼. 뭐가 시행된다고요? 문제점을 안 거죠. 이 향거리 선제 한나라 때 했던 저것도 다 호족들만 들어오는 거고 구품중정제의 위진남북조 때 이것도 뭐 중정관 파견한다고 해봐야 뭐 전부 뭐 호족들한테 이미 짝짝꿍 다 무슨 뭐 구호 삼기는 거지 뭐 감기는 거지 뭐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험을 쳐가지고 관리를 뽑는 형태가 아니고선 답이 없어 이거. 말뜻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때 과거제가 처음으로 시행이 되게 돼요. 앤드 균전제 다시 뭐라고요? 균전제. 이때는 균전제도 이 북위의 효문제 때 했던 균전제는 그 똑같이 주진 않았다 그랬죠. 경작 능력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래서 노비나 소를 많이 데리고 있으면 좀 더 받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 그지? 그런 걸 없애요. 진짜 그래도 제대로 된 균전제가 이때 시행이 됩니다. 알겠죠? 세금 체계도 조용조 세법이 이때 마련되거든. 아주 체계화 되는 거예요. 세금 체계도. 알겠죠? 조용조 세법. 조가 뭐게? 토지세. 다시 뭐라고? 세금을 거둘 때 땅에 대해서 걷는 땅세, 토지에 대해서 토지세를 걷는 땅세를 걷고 용은 역직말이야. 16세 이상의 남자들은 뭐 성 쌓는데 좀 동원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군대도 좀 가서 군역 의무도 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균전제 형태로 토지를 국가가 나눠주고 다 똑같이 나눠주고 경작하고 세금도 거의 많이 안 걷고 사람들한테 이거 세금 걷을 명분도 생기고 하는 거죠. 국가가 준 땅을 사람들이 경작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리고 의무병제 형태로 역도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며칠씩은 와가지고 성 쌓는데 동원이 되고 며칠씩은 군대도 가야 되고 뭐 이러는 것이 부과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조는요. 이게 특산물 집집마다 한 집당 몇 보리씩 인삼 내고 한 집당 몇 보리씩 옷값 내고 막 이렇게 특산물 걷어들이는 형태야. 그래서 세금 체계를 이 부역징발 형태까지 해서 완전히 체계적으로 딱 잡아요. 이런 게 없잖아. 그러면 백성들은 더 삶이 어려워. 왜 그러게? 세금 기준이 없으면 얼마 걷어갈지 대중이 없는 거야. 그러면 올해 풍년이 들었다? 기분이 좋아? 몰라. 풍년 들었다고 또 갑자기 왕창 더 걷어갈 수도 있잖아. 풍년 들어서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이 걷어가면 아무 쓸모없는 거지 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풍년 들어도 기쁘지가 않아. 알겠죠? 아유, 이 곡식이 많이 수확됐으면 좋다만 아유 또 얼마나 걷어갈라나. 알겠죠? 이거야. 근데 국가가 걷는 세금이 딱 국가에서는 딱 얼마씩만 딱 걷어가겠어. 부역도 딱 며칠씩만 부역징발하고 딱 정해놓으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때? 생산 의욕도 좀 고취되고요. 알겠죠? 예측이 되니까 이런 걸 한 거죠. 그때. 이해됩니까?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했던 왕이에요. 이해됩니까? 됐죠? 좋아요. 근데 그 아빠한테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아들이 나왔을까? 수양제는요.
이 여자 끼고 놀고 술 먹고 완전히 개망난이야, 이 새끼가. 알았지? 얘가요, 궁녀가 2세트가 있었대. 뭐라고? 궁녀가? 2세트가 있었대. 2세트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맨날 끼고 노는 예쁜 애들로만 선발돼 있는 궁녀가 한 세트가 있어. 또 한 세트는 뭐야? 정말 나이 들고 조신해 보이는 여인들로만 되어 있는 궁녀 세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세자궁으로 온다 그러면 뭐해? 바꿔. 그래갖고 목으로 그 조신하고 나이 든 중년 궁녀 세트로 딱 바꿔. 그럼 아빠는 와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은 여자 취향도 되게 성숙하고 지적인 교류를 하는 막 이런 여인들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 아버지 딱 가면 뭐해? 세트 바꿔 이제 젊은 세트로. 알겠죠? 그 맨날 끼고 놀고 지랄하고. 알겠죠? 이해됩니까? 막판에 뭐 때문에 걸리냐면요. 아버지 여자를 건드려요. 아버지 후궁. 아버지 여자가 지네 엄마는 아니고 아버지 후궁을 건드려. 예쁘니까. 그러다가 이게 뽀록 나가지고 아빠한테 다 까발려지죠. 알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꼼짝없이 세자에게 밀리게 생기니까 뭐합니까? 쿠데타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지가 왕 됐어. 어떤 이런 개쓰레기가 그죠? 지금 이것만 딱 봐도 어때 이 새끼? 약간 제정신이 아니잖아 그지 수양제가. 수양제가 두 가지의 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가 사치와 향락이야. 두 번째는 무리한 토목공사와 고구려 원정 실패 두 가지. 이때 당시 수나라는 이거를 다 아울렀잖아. 그래서 이 수를 만든 거 아니야? 그럼 수나라를 만들자마자 수도 도읍은 어디로 정했겠어? 화북지방이겠어? 강남이겠어? 강남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중국인들의 인식 속에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계속 중국의 중심지는 어디였어? 화북이었지. 물론 잠깐 찌그러진 적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차피 지금 이걸 통합했던 것도 여기는 북쪽가 중심이 돼서 통합을 했던 거고 중국이 역사적으로 항상 중심지는 북쪽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중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베이징. 여기 위에는 베이징 아니고 추운 베이징이에요. 여기 남쪽이 훨씬 살기 좋지 않냐 솔직히 말하면. 근데 위쪽에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역사적인 정통성은 무시 못하거든. 그래서 이때도 수도는 위쪽으로 수도를 삼습니다. 알겠죠? 아세요? 근데 여기 있는 강남 지방이 얼마나 생산성이 좋은지를 위진남북조 때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느꼈지 않습니까? 막 농사가 2번씩 된다니까 시부럴 그죠? 맞죠? 이거를 어떻게든 강남 지방의 엄청난 이 수확량, 농업 생산을 이거를 북쪽으로 좀 끌어오고 싶은 거야. 인구는 거의 북쪽에 다 살단 말이야, 사람이 지금. 남쪽은 많지 않고. 여기 생산되는 쌀을 북쪽으로 가지고만 올 수 있다면 얼마나 풍요롭고 좋겠냐. 알겠죠? 한번 맛을 봐버렸으니 강남 지방의 맛을. 그지? 근데 중요한 건 이 엄청난 쌀을 여기까지 뭐로 갖고 와야 돼? 말로? 너네 쌀 한 가마가 몇 킬로게? 쌀 한 가마가 80kg야. 몇 킬로라고? 80kg이야. 알겠죠? 그러면 쌀 100가마면 몇 톤이죠? 8톤이야. 알겠죠? 100가마면 8,000kg 아니야. 그럼 8톤이라고 8톤. 100가마면 몇 명 먹을까요? 15명 먹어. 왜냐면 한 사람당 1년에 보통 6가마씩은 처먹거든.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럼 생각해봐. 몇 톤을 날라야 되겠니 위로? 와 미치죠. 야 그럼 이거 말이 끈다고 생각해봐. 야, 어떤 미친 말이 8톤을 끌어요. 맞아요 틀려요. 15명 이것도 못 날러. 이거를 이 무거운 쌀을 여기까지 나르려면 방법이 뭐밖에 없어? 배밖에 없어. 이해되죠? 아니 근데 골 때리는 게 하천이 니 위를 다 이렇게 흐르다니까. 동서로 흐른다니까. 알겠죠? 서쪽에서 동으로 이렇게 흘러 이렇게 하나라도 흘러주면 좋겠는데 니미를. 알겠죠? 그래가지고 수양제가 뭐 한 거야? 야 뚫어. 다시 뭐라고? 배 좀 가자. 뚫어. 이렇게 뚫으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백성들한테 사비 지급됐어. 뭐 하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파. 왜요? 배가 갈 거거든. 다시 말하
여기 배가 간대요. 맨 땅을 파래잖아. 배가 간다고. 알겠죠? 사람들이 괜찮아 어이없어. 허구한 날 끌려가가지고 허구한 날, 야 여기 배가 간디야. 이러면서 야 이거 언제 가냐 배가. 그래서 뭐 의미 없이 파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알겠죠? 그랬다니까. 미친놈들이죠. 야, 이 수양제가 이 가로질러 운하를 뚫으려고 했던 길이가 얼마게? 계획했던 길이가 2만 킬로야. 몇 킬로라고? 2만 킬로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킬로거든요. 몇 킬로라고? 500킬로. 서울 부산 20배. 몇 배? 미친놈이죠. 서울 부산 20배. 야, 그럼 나는 저 궁금한 게 물은 어디서 댈라 그랬냐, 그 물을? 그지 않냐? 그 물은 또 어디서 끌어내? 뭐 수돗물 틀 거야? 뭐 어떡할 거야, 그 물을? 미친놈이라니까. 결국 2만 킬로를 뚫는다고 사람들한테 삽 주고 이거 뚫으라 그래. 사람들이 의미 없이 막 파고 있는겨. 배가 간겨. 그러면서 뚫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큰 무리수가 뭐였어? 고구려 원정. 수양제가 저 옆에 뭐 있다? 배야. 거기 고구려입니다. 그래? 쟤 뭔데 저기 나라가 야, 먹어. 했더니 대신들이 막 어휴 안 돼. 얘네 세요. 우리 그 쉽게 건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뭐 어떻다고. 인구도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인구는 저희 뭐 10분의 1도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얘들이 워낙에 전투력이 센 민족이라 쟤네들을 쉽게 건들면 안 되면 대신들이 다 말렸다는 거야. 야 인구가 얼만데 한 100만쯤 될걸요? 100만이면 서울 인구 10분의 1이니까 구로구 인구 정도 돼요. 구로구가 70만이거든요. 구로구 인구 조금 넘는 거야. 구로 신도리 합친 것보다 좀 작아. 한 100만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랬더니 수양제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한 120만 편성해봐. 병력을. 야 120만 쳐들어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너네 생각해봐. 고구려 인구 100만이라는 게 여자도 합치고 장애인도 합치고 애들도 합치고 다 합친 게 100만인데 장정 120만이 쳐들어오면 니미를 이거 어떻게 이기냐. 너네 우리나라에 만약에 무슨 뭐 일본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장정만 5천만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봐. 그거 어떻게 이겨 그걸. 알겠죠? 우리는 뭐 인구가 5천만이라고는 하다만 이런 애들 다 합쳐갖고 맞죠? 늙은이 애들 뭐 다 합쳐갖고 그죠? 일단 여자 절반 빼야 되고 그죠? 어떻게 이기냐 이걸. 알겠죠? 그래갖고 실제로 113만 대군을 편성한 거예요. 알겠죠? 공격 들어갔다 졌잖아. 그거들한테 진 거야. 야 고구려가 이때 편성했던 병력이 17만? 20만이 좀 안 돼요. 얼마라고요? 그 몇 배 차이야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야. 이해되죠? 죽이다 못 죽였으니까 물로 죽였잖아. 물로. 청천강에서 싹 수장시켜버렸잖아. 싹 다. 알았죠? 그게 누구야?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아닙니까? 알겠죠? 이 소식이 전해진 거야. 지금 사람들 뭐 하고 있지? 삽질하고 있단 말이야. 배가 간겨. 이러면서 가긴 가는겨. 간대잖아. 막 빨리 파기나 해. 막 파고 있는데 갑자기 소문이 전해져 와. 113만이 가서 10만한테 졌대야. 113만이 뭐 수장됐대 물에. 알겠죠? 사람들이 열이 받아 안 받아? 발로 무너졌어. 그래서 589년 건국대 때 607년 망해요. 589년 건국대 때 607년 망했으면 딱 18년 간 거야. 몇 년 갔다고? 오래 못 갔어. 수양제 삽질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수양제 그러면 딱 떠올릴 게 뭐야? 대규모 토목공사하고 뭐 얘기하는 거야? 대운하 건설. 됐습니까? 또 하나가 고구려 원정 실패. 니네 고구려 원정 실패가 결정적인 이 망한 이유야 얘네. 알겠지? 돼요? 야 근데 저것도 능력이야. 113만 쳐들어와가지고 10만한테 지는 것도 저거 능력이다. 웬만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저거. 굳이 않냐? 11명에서 1명한테 지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지? 11명에서 1명한테 지려면 보통 능력이면 안 돼 저거.
어쨌든 이 두 가지 이 실패로 인해서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수나라는. 그리고 수나라가 금세 무너지면서 등장하는 게 당나라야. 알겠죠? 당나라도 또 질 거야 우리한테.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다.